그래서 이제 레퍼런스를 삼고 있는 책의 챕터 2를 좀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DSP를 배웠다는 가정하에서 음성 신호 처리 특론을 듣고 있지만 다 학생들만의 개개인별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가장 펀더멘탈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discrete time processing, 즉 음성 신호를 어떻게 discrete time process 할 거냐 이런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discrete time이라 하면 이제 우리 원래 음성 신호는 오리지널리 보면 continuous죠. 내가 애널로그 시그널 시그널인데 얘를 결국은 이제 컴퓨터가 처리하려고 하면 discrete time 도메인으로 넘겨야 돼요. 그죠? discrete time 도메인 넘기는 과정은 바로 그 유명한 이제 샘플링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샘플링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그 샘플링을 하는 것은 이제 통상적인 DSP에서 배웠던 대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즉 음성 신호 처리 같으면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옛날에는 좀 더 듬성듬성했지만 최근에 예를 들면 초당 16,000 정도의 샘플, 그러니까 그야말로 샘플링 프리퀀시가 16K, 16kHz가 되는 거죠. 이전이라 하면 뭐 10년 전에는 사실 이제 초당 한 8,000kHz, 8,000Hz, 그러니까 초당 대략 한 8,000개 정도의 샘플, 1초 하는 정도의 음성에 대략 한 8,000개 정도의 샘플을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퀴디스턴트하게 이제 샘플링을 한 거죠. 이퀴디스턴트하게. 이제 뭐 그런데 그 이퀴디스턴트하게 샘플링 하면 이제 시간 축상으로는 그죠? 시간 축상으로는 디스크리트한 샘플이 만들어지죠. 근데 앰플리튜드 입장에서도 앰플리튜드 크기 입장에서는 여전히 컨티뉴스 하죠. 컨티뉴스 하다는 이야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거의 이제 무한대라는 이야기고 또는 그야말로 아날로그라는 이야기니까 즉 Y축 방향으로 앰플리튜드 축 방향에서도 우리가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해줘야 돼요. 걔를 뭐라고 부르죠? 그걸 이제 배웠죠. 퀀타이제이션이라고 그러고 이제 양자화라고 하죠. 양자화. 우리가 뭐 대학교 1학년 이럴 때 물리 수업을 들었으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죠. 양자역학에서 그 양자의 가장 큰 개념은 어떤 층이 있는 거죠. 계량화할 수 있는 레이어 단위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컨티뉴어스하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전자의 위치가 그죠? 전자의 위치가 이런 뭐 계단형으로 이렇게 특정 연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리타이즈 때 마치 스텝의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 뭐 그런 거가 양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일단은 뭐 오늘 컨테이제이션에서 다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간축상에서 초당 음성 신호 처리 같은 경우 16,000개 정도 있어요. 16,000개가 되면 최대 주파수가 나이키 샘플링 티어럼에 따르면 최대 주파수가 8K가 되죠. 물론 이제 마진 주면 7K, 7.1K 그죠? 예. 그러면 7.2K 정도의 안으로 들어오는 음성 신호에 관련된 스펙트럼은 전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넘어서는 이제 신호는 이제 분석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람 목소리 중에 뭐 7kHz 이상을 내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죠? 그 여성 같은 경우나 뭐 그죠, 소프라노 그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이제 노래에 가깝죠. 근데 싱잉에 가깝긴 하지만 그런 소리는 우리가 이제 레프레젠트 못한다는 게 있고 바꿔 이야기하면 음성 신호를 넘어서는 사운드 시그널, 뮤직 같은 경우는 이제 16K로 안 되니까 걔를 늘려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얼마까지 느리냐면 이제 44.1K까지 느리죠. 그러면 최대 주파수가 22.05가 되고 22.05가 되는 이유는 사람의 최대 청각 주파수가 영어로 이제 audible frequency가 이제 20K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사운드는 다 핸들링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음성 인식이나 음성 신호 처리할 때는 16K로 하고 이제 사운드 인식 그죠? 그러니까 뭐 음향, 뮤직 같은 거를 핸들링할 때 샘플링 프리퀀시는 이제 44.1K 또는 24K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 개념들은 알아놔야 되고요. 이게 이제 그 음성 신호 처리 특론이기 때문에 이제 16K 초당 16,000개, 초당 16,000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1초 하는 중에 무려 16,000개의 샘플이 있는 거니까 그죠? 엄청나게 많이 댄스하게 들어있는 거죠. 그죠? 들어있어서 얘가 나중에 원래 애널로그 시그널로 아무런 에러 없이
distortion 없이 복구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discretize라는 거가 결국은 continuous한 신호로부터 equidistant 샘플을 이렇게 맞죠? 흰머리 뽑아내듯이 뽑아낸 거잖아요. 그죠? 16,000개를. 원래는 무한개가 있는 1초 안에 무한개의 샘플이 들어있는데 왜냐하면 continuous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이제 real number 실수잖아요. 0과 1 사이 실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무한대개죠. 그 중에 그죠? 그 중에 16,000개만 equidistant 이렇게 등간격으로 뽑아낸 것이잖아요. 16,000개를. 근데 16,000개를 다시 원래의 continuous 도면 넘기고 싶어. 그러면 그 사이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 16,000 샘플링 된 놈으로 다시 컨티뉴어스 놈을 뽑아낼 수 있느냐?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나이키 샘플링 디어럼이죠. 그죠? 네. 그래서 완벽히 원래의 컨티뉴어스 또는 애널로그 시그널로 복구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16,000 샘플이 들어오면 걔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데 수학적으로 일단 DSP 때 배웠던 걸로 하면 이제 G 트랜스폼으로 우리가 분석 가능하겠죠. G 트랜스폼 이게 바로 G 트랜스폼. 아까 이제 음성 신호가 흘러간다면 이게 1초다 그러죠. 그럼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 다다다다 해서 총 몇 개? 16,000개의 샘플스 per second. 그래서 키로 16 키로 right? 또는 16,000 Hz. 자, 이게 G 트랜스폼이죠. G 트랜스폼에서 이제 뭐 region of convergence 이런 이야기 이제 엄청 나왔다 그죠? 그래서 언제 이 G 트랜스폼이 컨버징 하느냐가 중요하고 이 region of convergence가 유닛 서클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discrete time 후레 트랜스폼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DSP 시간에 열심히 배웠고요. 만약에 이 DSP에 대한 지식이 떨어지는 학생, 안 들은 학생도 있겠죠.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대학원 우리 융합전 우리 그 대학원에 DSP 그죠? 네, 수업이 있으니까 그 수업을 이제 뭐 듣거나 아니면 이제 독학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유튜브에 DSP에 관련된 수업들이 워낙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이제 XN이 들어왔어요. 얘가 샘플링 된 discrete time signal이죠. 얘가 G 트랜스폼 입력으로 들어가지만 discrete 후레 트랜스폼 입력으로 들어간다. 그죠? XN. 그래서 요거는 사실 라운드 브래킷 대신에 스퀘어 브래킷을 쓰는데 왜냐하면 스퀘어의 의미가 discrete라는 의미고 X 라운드 브래킷 요거는 이제 continuous 하다 할 때 라운드 T 이렇게 쓰는데 아무튼 XN이 인풋이면 출력이 바로 X 오메가가 됩니다. 그죠? Discrete Fourier Transform DTFT는 X 오메가는 summation XN 이 네거티브 J 오메가 N. 이때 N은 Discrete Time Index 정수죠. 정수. 그래서 X 오메가 나오죠. 이때 X 오메가가 바로 DTFT 개수인데 X 오메가는 continuous입니까? discrete입니까? 질문. X 오메가는 당연히 continuous죠. continuous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주파수 도면 분석을 하고 싶어 넘겼는데 이게 이제 continuous다. continuous를 컴퓨터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까? continuous 바꿔 애널로그 즉 주어진 주파수 대역 안에서 무한대의 데이터잖아요. continuous라 하면 무한대의 데이터고 사람이 그게 또 안에 얼마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매저할 수 없다고 해요. 0과 2파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엑소메가 있겠어요. 그거를 무한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DTFT는 분석력, 수학적인 mathematical tool이죠. 그래서 이 DTFT가 0과 2파이 사이에 무한히 많은 스펙트럴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샘플링을 해야 되죠. 한 번 더 샘플링해서 유한한 개수, finite한 코에피션트를 뽑아내야 되는데 바로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바로 DFT라고 그러죠. DTFT와 DFT의 차이는 얘는 continuous, 얘는 discrete. 이 사이가 뭐가 들어가요? 프리퀀시 도메인 샘플링, 그죠? 프리퀀시 도메인 FS가 들어가죠. 그죠?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파일을 총 이 DFT의 개수 n만큼으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 이제 DTFT 수학적인 도구고 얘를 다시 올레 x 오버 n으로 되돌리려면 이렇게 인버스 d 아이고 sorry 이를 이제 하면 올레 x 오버 n으로 이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죠? 올레 x 오버 n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DTFT 넘어가면 얘도 어떤 특정 조건에 잘 만족하면 DFT로 갔다가 DFT에서 다시 올레 xn을 복구했을 때 예, 별 L 그 왜곡이 없어요. 그 왜곡도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엘리어싱을 할 수 있죠. 엘리어싱 할 수 있는데 그 조건, 그죠? 조건이 뭐냐면 이 n이 충분히 커야 돼요, 그죠? n이 음, 충분히 커야 한다. 뭐 그런 조건 있죠. 자, 그것까지 한 자리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G 트랜스폼이 가장 기본적인 툴이고 그 실제적인 분석은 DTFT, 인버스 DTFT, IDTFT 가지고 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메가는 컨티뉴어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시 프리 트랜스폼 샘플링을 하는데 프리케 도면상에서 총 n개의 를 뽑아내죠. n개를 뽑아내요. 그래서 x of k는 바로 dft인데 summation n equal 0부터 n-1까지 왜냐하면 n개이기 때문에 xn 이 마이너스 j 2pi divided by n kn 그죠? 그래서 k0은 여기다 k에다 0을 넣고 구하고 k2는 그죠? 여기다가 k에다가 2를 넣고 이 계산 구하고 k3는 이렇게 구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총 xk가 몇 개 만들어지냐면 n개 만들어집니다. 이 n개가 바로 이 dft의 사이즈죠. 사이즈. 그래서 이 n이 바로 이 dft의 무엇을 결정하냐면 바로 resolution을 결정하죠. resolution. 한국말로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제 해상도 같은 뜻이죠. resolution, 해상도. 그 반대가 바로 이제 inverse DTFT. inverse DTFT인데 바로 xn은 이것의 반대니까 1 over n summation xk 여기 오고 exponential 플러스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j 2pi divided by n kn. 이때 n은 0, 1, 땡땡땡 n 마이너스. 그죠? 이게 바로 인버스 DTFT. 이것이 바로 음성 신호 처리의 후레 트랜스폼의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magnitude spectrum of typical speech waveform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림 보시면 F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kHz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걸 이제 전체를 노멀라이즈를 하면 최대가 0.5가 되도록 우리가 노멀라이즈 할 수 있죠. 그래서 magnitude spectrum, typical한 음성 신호에 대한 magnitude spectrum은 이와 같은 example로 illustrate 될 수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은 음성 웨이브폼의 샘플의 DFT를 통해서 온 거고 얘가 이제 이 샘플링 되어 있는 것은 이제 10kHz로 샘플링한 거죠. 10kHz로 샘플링했기 때문에 나이키스 샘플링 theorem에 따르면 최대 주파수가 5K가 되죠. 그죠? 그죠? 5K. 5K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최대 주파수로 나눠주면 이게 원래 이게 이제 1이 되는데 절반이니까 여기 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되고 딥러닝이 아니더라도 이런 펀더멘탈한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딥러닝이라는 또는 신호 처리, 어드밴스드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쌓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게 되면 되고요. 또 로이어 프리퀀시 액시스는 리프레젠트 하는데 이제 리얼 프리퀀시, 요 로이어죠. 로이어는 이제 리얼 프리퀀시예요. 그 단위가 킬로헤르츠가 되고 반면에 upper가 요거죠. upper represent normalized frequency axis예요. 그죠? 그래서 time normal이가 되는 거. 그래서 normalized frequency f is는 이렇게 f와 뭐 된다.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제 전체 주파수 10을 나눠주면 0.5가 됩니다. 그래서 like sampling f and frequency are invariant sampling rate. 얘는 like sampling frequency 어떻게 하느냐 관계없어. 그 최대 주파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항상 최대가 0.5가 나오는 그런 거죠. 그 단위를 이렇게 읽는다. 아무튼 이제 크기를 보면 스펙트럴 매그니튜드를 dB 스케일로 보면 좀 이렇게 스무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바로 스펙트럼이죠. 매그니튜드 스펙트럼.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이고 얘가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의 엔벨롭이죠.
몇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정도 보이죠. 최대 주파수에서 한 네 개 정도의 여기 엔빌롭 중에 이러한 그 스펙트럴 전체의 이런 형태의 피크를 뭐라 부르냐 하면 바로 저거 이야기했듯이 이제 포먼트라 포먼트 포먼트 FORMANT 포먼트라 그러고 내부에서의 이제 공진 보컬 트랙트 안에서의 공진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 이게 바로 사람의 목소리의 어떤 특징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파라미터가 되고 나중에 왜 이런 현상이 수학적으로 일어나며 이러한 포먼트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수업의 이번 수업의 키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프리 트랜스폼을 하려고 하고 싶은데 음성 신호가 뭐 그죠 이렇게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1초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20mm만 딱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 이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계속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걸 다 받고 전체에 대해서 프리 트랜스 못 한다고 전체 프리 트랜스 하면 첫 번째 프리 트랜스 사이즈가 아까 n이 엄청 커져야 되고 엄청 커지면 이 안에서의 베리에이션을 전혀 커버 못 하죠 안녕하세요 듣고 나서 일 전부 다 프리 트랜스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전체가 너무 too much 롱텀이라 그렇게 이 안녕하세요 다 받고 하면 후레 트랜스폼의 사이즈, DFT 사이즈가 너무 커지고 1초 안에 16,000 들어있는데 그죠? 얼마나 들어있는 거야? 수십만 샘플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때 후레 트랜스 못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할 수는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그죠? 그냥 컴퓨터 좋은 거 써서 돌리면 되는데 그럼 이 안에서의 그 베리에이션, 스펙트럴 베리에이션을 전혀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음성을 쪼개서 분석해야 돼요. 쪼개서 스프리트에서 쪼개는 방법은 어떻게 쪼갭니까? 바로 특정 음성에다가 주어진 음성을 이렇게 윈도우를 씌우죠. 윈도우를 씌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윈도우에 들어있는 신호만 보고 나머지는 보지 않겠다는 거죠. 창문. 여러분이 창문을 보면 그죠? 창문 그 안에만 보이지. 밖엔 다 창문을 제외하고 보는 벽이니까 봐도 벽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윈도우라고 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윈도우고. 물론 DSP 시간이 배우긴 했지만 바로 윈도우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W가 바로 이제 우리가 주어진 XN에서 우리가 특정 보고 싶은 부분만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윈도우가 됩니다. 윈도우가 통상적으로 이제 시메트릭한데 이게 왜 시메트릭한지는 이제 왜 시메트릭해야 되는지 숙제인데 혹시 이게 이제 오프라인 강의면 바로 질문하면 되는데 왜 시메트릭 해야 됩니까? 왜 시메트릭 해야 될까? 왜 시메트릭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DSP 배울 때 필터 설계할 때 그죠? 필터 설계할 때 우리가 가장 희망하는 필터의 타입이 뭐였냐면 리니어 페이즈였어요. 리니어 페이즈. 리니어 페이즈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거였죠. 리니어 페이즈가. 왜냐하면 리니어 페이즈가 되면 실제 아웃풋이 어떤 시스템 아웃풋이 모두 주파수에 대해서 단순 타임 딜레이 모든 프리퀀시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질리 메이크업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예, 출력이 입력 대비 심플 딜레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질리 메이크업 할 수 있고 그놈이 다른 디소시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필터가 리니어 페이즈면 좋겠다. 그때 리니어 페이즈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리니어 페이즈 필터 임펄스 리스폰스가 대칭이어야 돼요. 대칭. 이렇게 대칭이 된다. 영어로는 시메트릭. 이런 대칭도 있고 안티 시메트릭도 되고 그냥 시메트릭도 되고 안타이 시메트릭도 되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 임펄스 리스폰스 HN에다가 WN을 곱할 거거든. 왜냐하면 임펄스 리스폰스가 있는데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윈도우를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WN이 시메트릭 아니면 전체가 시메트릭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WN도 이제 시메트릭이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걸 이제 좀 리마인드 했고 아무튼 WN은 윈도우인데 시메트릭한 그래서 WN이 있으니까 얘도 우리가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할 수 있겠죠. 주파수 영역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메트릭한 WN을 후레 트랜스폼하면 이런 식으로 DTFT W 오메가 매그니튜드 텀 위상 텀
그러면 이제 윈도우드 시그널은 xn에다가 뭘 곱했냐면 wn-n을 곱한 것을 이제 윈도우드 시그널. 우리가 전체 w 중에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wn-n. 그죠? 네, w. 요거는 이제 요걸 뽑아내는 과정은 먼저 윈도우를 리버설을 하고 결국 이제 시프트 해야 되니까 시프트 하면 요런 꼴이 나옵니다. W.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곱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윈도우 시그널이 F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분석한 타겟은 얘입니다. 얘. 그죠?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타겟은 얘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후레 트랜스폼 하면 되죠. 이게 오메가인 걸로 봐서는 뭡니까? DTFT죠. 뭐 DTFT에도 사실 샘플링 걸면 DTFT 되니까 아무튼 이 윈도우 시그널 F는 이렇게 되는데 대문자 F가 되는데 1/2파이 인테그랄 x 오메가 세타 w 마이너스 세타 요거를 그대로 이제 후레 트랜스폼 하면 돼요. e 마이너스 j d 세타. 요건 이제 인덱스예요. 이게 계속 흘러가니까 윈도우 하나, 윈도우 둘, 윈도우 셋, 윈도우 늘 흘러가니까 인덱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스텝 이제 어널리시스, 그죠? 윈도우가 정확하게 n 이퀄 0가 있다. 아까 여기서 보면 요게 이제 기준점이니까 0가 있다 라고 가정하면 F는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이 F는 그죠? 1/2파이 x 오메가 마이너스 세타 w 마이너스 세타 d 세타 세이라. 그죠? 됩니다. 근데 이게 시메트릭이니까 요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되죠. 따라서 1/2파이 인테그랄 x 오메가 마이너스 세타 w 세타 d 세타. 만약에 이 윈도우 우리가 윈도우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라는 거가 그 윈도우인데 이걸 프리퀄시 넘기면 결국은 목표가 뭐냐, 윈도우를 덮어 씌우더라도 우리가 스펙트럼에서 왜곡을 주면 안 되죠. 윈도우는 시간 영역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만을 보고 싶은 들여다보기 위해서 강제로 이제 취해 준 건데 얘가 아무튼 스펙트럼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F, 그죠? 프리퀄시 스펙트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원래 음성이 가지고 있는 스펙트라와 결합해서 원래 스펙트라를 왜곡시키죠. 그죠? 당연히 왜곡시키죠. 윈도우를 취할 수밖에 없어 취했지만 또 오리지널 X 바로 이놈이 이제 우리가 뽑아내고 싶은 인풋 시그널의 스펙트럼인데 여기에 W가 가져있기 때문에 이거 생긴다고요. 그래서 왜곡을 생기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가장 바라는 거죠. 가장 바라는 것을 영어로 이제 optimal이라 할 수 있죠. optimal 윈도우는 얘가 언제 이놈이 X랑 같아져. 바로 요놈이 델타가 되면 되죠. 요거 이제 앞에 개수까지 고려해서 2파이 델타 세타가 되면 그죠? 이게 F가 X랑 같아지니까 정말 이제 그야말로 최고 좋은 경우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건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죠. 더블 오메가 윈도우의 프리퀄시 리스판스가 델타 펑션인데 델타 펑션이면 이거잖아, 그죠? 이런 프리퀄시 리스판스는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 같고, 그죠? 이게 가능하려면 시간 영역에서 도대체 W 스몰 Wn이 어떻게 돼야 되냐 보면 요거니까, 그죠? 즉 주파수 영역에서 2파이 델타는 시간 영역에서 뭡니까? 컨스턴트죠. 그죠? 시간 영역 컨스턴트는 주파수 영역에서 델타죠. 델타 펑션이고, 그죠? 주파수 영역에서의 컨스턴트는 시간 영역에서의 델타죠. 이건 이제 우리가 DSP 시간에 또는 시놉시 시스템에 배웠죠. 시간 영역에서의 델타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컨스턴트.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의 델타는 시간 영역에서의 컨스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은 완벽히 디소시 없으려면 윈도우가 이렇게 전체 1해야 된다. 결국은 원래 진호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이 W를 잘 설계할 거냐가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음성 신호가 이렇게 있을 때, 뭐 10초 있을 때, 우리는 10초를 다 분석 못하니까 윈도우를 덮어 씌워야 되는데, 요런 윈도우가 가해지면, 그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프리퀄시 리스판스 때문에 원래 X의 스펙트럼이 왜곡이 발생한다. 왜곡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것의 프리퀄시 리스판스가 델타여야 되는데, 델타가 되면 시간 영역에서 결국은 컨스턴트다. 결국 전체 다 보겠다는 얘기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이런 주파수 영역에서의 델타 펑션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러면 이 더블을 잘 설계할 거냐.
우리가 이제 쇼타임 후리어 트랜스폼을 위해서 후리어 트랜스폼을 취하는데 이 쇼타임 윈도우를 덮어씌운 쇼타임에 대해서만 후리어 트랜스폼을 하되 최소한의 그 음성 신호에 대한 X 스펙트럼에 대한 디스토션을 가져오게 할 거냐 이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윈도우를 뭘 덮어씌우냐를 이제 배우게 되죠. 고려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윈도우는 바로 이런 렉탱귤러 윈도우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우리가 0과 n 마이너스 1, 0과 n-1 토탈 사이즈 랭스는 n이죠. 그래서 이제 쇼타임 스피드 샘플을 본다고 그러면 그죠?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127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 0 되니까 요 그냥 그 렉탱귤러 직사각형 형태로 세우는 거. 직사각형 윈도우죠. 직사각형. 예, 무한히 카스텀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만 렉탱귤.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림을 그리면 안 되고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 이제 렉탱귤러 윈도우. 나머지는 다 안 보겠다는 거죠. 0과 n-1 사이만 보겠다. 여기에 이제 배웠던 거고 렉탱귤러 가장 베이직한 거고 두 번째는 해밍 윈도우. 그래서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여기 코사인 들어있죠. 그죠? 코사인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코사인이 아닌가요? 코사인 이렇게 생겼죠. 네.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y축 중심으로 대칭이죠. 대칭. 해밍 윈도우가 대칭이에요. 0.53에 0.46 앞에 뭐 적절한 스케일링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2파인 디바이드 바이 마이너스 1인데 대칭이고 이렇게 해밍 윈도우 이렇게 해밍 윈도우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윈도우 할 때 보면 결국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거는 델타의 모양을 따르면 좋겠죠. 그 델타의 모양을 너무 따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하면 메인 로브라 그러죠. 메인 로브. 메인 로브가 최대한 이렇게 좁아야 돼요. 임펄스 펑션 리스판스와. 그 다음에 임펄스 리스판스의 특징이 이쪽 그죠 끝단 그죠 끝단 고주파 대역에서 확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이쪽이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드 로브에서는 강력한 아테뉴에이션 확 떨어져야 되고 이쪽은 넓어. 이쪽은 좁아야 되고 이쪽은 확 떨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디자이러블 윈도우예요. 이런 환경하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최대한 적절한 윈도우를 선택하거나 또는 윈도우를 선택하거나 설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윈도우의 길이가 또 중요한데 윈도우가 길이가 넓게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짧은 경우를 보면 이게 음성 신호가 막 변하는데 그죠? 너무 길면 시간적인 변화를 잘 못 따라가죠. 시간적으로 많이 변하는데 윈도우가 너무 길면 이해되죠? 이 안에서 뭐 별짓 다 변하는데 이것의 평균 같은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좁혀서 봐야 된다고. 좁혀서 보면 시간적인 템포럴이라는 게 시간적인 그런 변화 같은 걸 얘기하거든. 템포럴 베리에이션이라는 이야기는 시간적인 변화를 얘기한다고요. 일시적인 순간에서의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일시적인 순간에서의 이런 뜻이야. 시간적인 over time. 그죠? 쉽게 말하면 타임이야, 타임. 쇼 타임. 그죠? 순간적인 쇼 타임. 그래서 쇼타임 프리 트랜스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윈도우가 셔틀이 되면 될수록 프리퀀시 그러니까 시간적인 레졸루션 좋아지고 그죠? 대신에 윈도우가 좀 길어지면 그죠? 윈도우가 길어지면 이 안에서의 스펙트럴의 레졸루션은 좋아져요. 이게 두 개가 서로 반대의 관계 있죠. 윈도우가 짧으면 시간적인 레졸루션은 우리가 이게 잘 보지만 이런 변화하는 걸 못 보는 거잖아요. 그죠? 숏미터 윈도우가. 반대로 롱거 윈도우는 시간적인 변화는 잘 못 보지만 스펙트럴의 레졸루션은 잘 보게 된다. 그래서 윈도우의 길이에 따라서 이런 트레이드가 존재해서 우리가 이 디자이너는 이러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됩니까? 네. 그래서 좀 가장 대표적인 윈도우를 가져오면 바로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렉탱귤러 윈도우예요.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이 윈도우는 다 0이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뭐 카이죠. 베타가 4일 때고 가장 많이 쓰는 게 해밍과 해닝인데 그죠? 요게 해밍이에요. 요게 해닝이고 해닝과 해밍의 차이는 요만큼 차이가 나죠. 근데 해닝은 끝이 0으로 0이에요. 근데 해밍은 끝이 0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죠? 0이 아니에요. 소프트 랜딩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끝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좀 남겨두는 거죠. 이걸 이제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다양한 형태의 윈도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저 같은 경우는 베타 값을 가지고 이 모양을 조절할 수 있는 일종의 뭐 변형이 가능한 형태의 플렉스블 윈도우라고 보면, 얘가 렉탱글 잘 안 쓰겠죠. 왜냐면 너무 무식하잖아요. 그죠? 너무 무식하다는 이야기가, 팍 꺾이면, 이렇게 팍 꺾이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DSP 시간에 배웠던, 그죠? 이게 시간 영역에서의 주파수 영역에서의 이런 과도한 급격한 변화는 시간 영역에서의 출렁거림을 만들죠. 그게 바로 뭐 예를 들면 깁스 현상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윈도우의 변화는 우리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소프트한 걸 쓰는데, 소프트한 종류도 카이저, 해닝, 블랙맨. 이 네 개 중에 어느 게 제일 좋습니까? 질문을 하면 어느 게 제일 좋아요? 뭘 써야 돼? Which one is the best? 어느 게 제일 좋습니까? 정답은 없죠. 네, 왜냐하면 이 네 개가 서로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트레이드 오프가 뭐냐 하면 메인 로브 아까 나왔죠. 메인 로브 에서의 밴드위드스, 메인 로브 밴드위드스와 그 다음 사이드 로브 아테뉴에이션 사이에서의 트레이드 오프 있어요. 한 놈이 이게 좋으면 이게 떨어지고, 이게 나쁘면 이게 좋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걸 주로 많이 쓰냐?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많이 쓰고, 특정 목표면 이걸 쓰게 되겠죠. 블랙맨 같은 경우는 사이드로 아테뉴에이션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고주파적에서의 그러한 아테뉴에이션은 별로 고려할 필요 없다. 완벽히 죽인다. 완벽히 시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요거는요, 렉탱귤러 윈도우와 해밍 윈도우를 비교해 놨는데, 블랙맨 더 떨어지고, 메인 로브에 여기죠. 그죠? 이게 내려갈수 좋거든. 임펄스 같은 거 좋거든. 그러니까 렉탱귤러가 여기 좀 좁잖아, 그죠? 좋아. 해밍은 넓어, 그죠? 그래서 안 좋아. 그렇지만 이 사이드 로버 아테뉴에이션, 고주파 지역에서 아테뉴에이션은 누가 더 좋아요? 해밍이 더 좋죠. 그러니까 메인 로브의 밴드위드스와 사이드 로브에서의 아테뉴에이션이, 그 사이 경계가 뭡니까? 메인 로브와 사이드 로브의 경계가 바로 그게 그 필터의 컷오프이죠. 컷오프를 중심으로. 그래서 얘가 뭐 대략 몇 dB 정도 차이입니까? 20dB고 대략 40dB면 대략 20dB는 더 좋죠. 누가? 해밍이 사이드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고주파 대역을 다 죽여버린다고 완전히. 3dB가 되지 대략 파워 2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파워 2배 차이 나는데 20dB 차이면 얼마입니까? 반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알아야 돼요. 3dB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그냥 3dB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파워가 절반 된다는 이야기니까 엄청, 그죠? 3dB 컷오프 프리퀀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상식적인 이야기를 너무 그 머신러닝, 딥러닝에 맡기지 말고, 그런 머신러닝 결과물도 결국은 윈도우를 취한 시그널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머신러닝, 딥러닝 거치더라도 종국에는 신호로 다시 나오는 거니까, 신호는 다시 후레 트랜스폼해서 분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블랙맨 어떻게 돼? 블랙맨은 그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더 넓지만 아테뉴에이션이 매우 이제 스트롱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을 DSP2를 들은 학생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DSP2 시간에 융합전자공학부 기준으로 보면 DSP2 시간에 뭐 또 모든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티칭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제가 수업할 때는 전부 다 이렇게 터치했던 분야죠. 그다음에 가장 좀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는 이제 미니멈 페이즈 앤 맥시멈 페이즈 시그널 시스템을 더 터치하고 가겠습니다. 보면 미니멈 페이저는 모든 X 오브 G, 이제 G 트랜스폼 했을 때, 이제 폴과 제로를 다룰 때는 우리가 G 트랜스폼을 해서 보죠. 모든 G로가 유니서클 안에 존재하는 걸 우리가 미니멈 페이저라고 하고요. 맥시멈 페이저는 모든 G로가 유니서클의 바깥쪽에 존재합니다. 지금 두 개가 있는데 X1과 X2 두 개가 있죠. 얘가 좀 같습니까? 다릅니까? 생긴 게 다르게 생겼죠. 보세요. 그냥 다르게 생겼잖아. 그죠? 네. 그런데 이 두 개의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을 비교해 보면 같아요. 이 두 개의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을, 매그니튜드 처럼 이게 Z값 취하면 되죠. 그죠? Z값 취하면 되죠. 두 개를 Z값 취해 보면 같다고.
왜 같아요, 근데? 왜 생긴 게 다른데?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왜 한쪽 모든 지로가 X1은 그 윤수가 안에 있고 쟤는 밖에 있는데 X2는 밖에 있는데 그죠? 밑에 아랫단에 폴은 같고 이게 다르잖아. 지금 요 파트랑 사실 이게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에서 엄청 빠르죠. 지금 온라인 강의에서 엄청 빠른데 일단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지금 분자가 두 개가 서로 달라? 얘는 모든 지로가 인사이드 유니서클에 있고 얘는 모든 지로가 아웃사이드 유니서클. 물론 이그 컷사인은 그죠? 컷사인은 이 값은 같죠. 이 값은 같다고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보면 이걸 이해한 사람은 이제 DSP에 대한 펀더멘탈한 나리지가 탄탄한 학생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이제 기초 지식이 이제 많이 부족한 학생이죠. 부족하면 나중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공부할 때 보면 남 옆에 있는 친구랑 똑같이 공부하는 것 같은데 옆에 친구 금방 이해하고 금방 구현하고 하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친구가 떨어진 이유가 이런 기초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툴처럼 사용하면 발전이 없다고. 펀더멘탈한 그러한 이론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학생 또는 이제 뭐 연구원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초반에 약간의 그 마이너 디퍼런스가 중국에는 엄청 빅 휴지 디퍼런스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 컷사이 원이 뭐 나머지 두 개는 그냥 더 추가된 거니까 요것만 보시면 컷사이 원을 우리가 이제 2라고 가정합시다. 2. 그러면 요게 뭐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의 z의 마이너스 1승이죠. z 마이너스 1.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g의 인버스 마이너스 2죠. 요걸 그려보면 이 g는 얼마가 됩니까? g는 따라서 여기서 g는 당연히 산수로 하면 2분의 1이고 여기서 g는 2죠. 맞죠? 네. 그래서 유니서클을 그려보면 저기 G 프레임을 그려보면 유니서클 중심으로 한 놈은 어디 있냐면 G가 2분의 1에 있고 얘는 어디 있냐면 2에 있어요. 맞아요? 네. 이 2와 1은 서로 컴플리먼트 관계가 있어요. 지금 유니서클 중심으로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라는 건 뭐냐 하면 유니서클을 중심으로 이놈과 이놈의 영향을 보는 거거든. 얘는 제로잖아, 그죠? 제로라고. 제로 한 역할은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를 다운시키는 역할이에요. 반대로 폴은 이 유니스컬에서 폴을 바라보고 이 매그니튜드 스프를 들어 올리는 역할이거든. 그죠? 폴은 들어 올리는 역할이고 제로는 그야말로 가장 낮은 제로가 가장 낮은 값이 뭡니까? 0이잖아요. 0. 0을 0으로 뭐라 그러지? 제로라고 그러죠. 제로. 그죠? 제로 역할은 이 매그니튜드 스판스를 낮추어주는 역할이에요. 만약에 제로가 유니스컬 위에 존재하면 매그니튜드 스펙트럼 빵이야. 좀 떨어져 있잖아요.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2분의 1의 반대는 얼마입니까? 2분의 3이 아니죠. 0.5의 반대는 1.5가 아니라고. 0.5의 반대는 2라고 2. 왜냐면 2분의 1 곱하기 2가 1이잖아. 그죠? 유니서클. 따라서 2분의 1과 컴플리멘탈 위치는 2라고요. 2. 그러니까 2분의 1 위치와 2가 서로 유니서클에 가는 컨시퀀스가 서로 등가야. 이퀴버런트한 컨시퀀스거든. 서로 등가에 관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막 열심히 낮추려고 그러고 2도 열심히 낮추려고 그래요. 매니튜드 스판스를 이 위치에서. 이 위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2분의 1과 2는 서로 매니튜드 스판스 입장에서 서로 등가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매니튜드 스판스, 매니튜드 스펙트럼은 서로 같다. 이런 얘기죠. Same magnitude spectrum이다. Same magnitude spectrum이다. 그렇지만 이제 페이저는 다르죠. 페이저는 그 각도를 보는 거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로가 만약에 이제 컷 사이가 이게 1보다 크면 전부 다 모든 제로가 인사이드 유니스컬이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바로 미니멈 페이저가 되고요. 얘가 뭐가 되냐면 전부 다 맥시멈 페이저가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개념을 좀
클리어하게 보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이거 못 보나? 일단 이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오나요? 동영상 잘 켜야 되는데. Minimum phase and all path systems occur 한번 naturally 봅시다. in the study of difference equation descriptions for systems using the Z transform. We know from our analysis of inverse systems that a stable causal system has a stable causal inverse if and only if all the poles and zeros of the system lie inside the unit circle. Well, this is what we call a minimum phase system. It's a system that has all its poles and zeros inside the unit circle. And it turns out that you can show that the phase lag of a system with its poles and zeros inside the unit circle is less than that of any other system that has identical magnitude response. That can be shown using all-pass systems, which we'll look at in a moment. It turns out that we can write any rational system function h of z that doesn't have zeros on the unit circle as a product of a minimum phase system, h min of z, and an all-pass system, h all-pass of z. And this decomposition will be useful when we consider trying to find approximate inverse systems for h of z. But first, let's look at all-pass systems. What it means for a system to be all-pass is that the magnitude of its frequency response is equal to 1 for all frequencies. So it treats all frequencies identically with respect to gain. The general form of an all-pass system is to have the poles and zeros occur in conjugate reciprocal pairs. So an arbitrary all-pass system can be written here as a product, I equals 1 to p, of pole zero pairs, where my pole here is at c sub I, and then my zero ends up being at 1 over c sub I complex conjugate. If I have a pole at c sub I, and I write that in polar notation, so that the pole has magnitude r and phase angle phi, as I've drawn on this picture of the z-plane, then when I look at where the zero would need to be located to be in a conjugate reciprocal pair, it turns out that I end up inverting the magnitude of the pole, but the angle stays the same, because conjugate is going to change j to minus j, but that's in the denominator, so the phase ends up being back at phi. So I have a pole at r e to the j phi, then my conjugate reciprocal zero is going to be at 1 over r e to the j phi. Since each of these terms will have unit gain at all frequencies, as we'll show in a moment, so I can multiply as many of those as I want together to get a general pth order all-pass system. Now to look at the magnitude response of an all-pass system, we're going to just consider one term, because if we can show that the magnitude response is 1 at all frequencies for a single term, then when I multiply all those terms together, it'll also be 1. So let's take the case where we have a pole at c and a zero at 1 over c conjugate. So I'm going to replace z. Remember, I had z inverse minus c complex conjugate divided by 1 minus c z inverse. We're going to replace z inverse by e to the minus j omega. In other words, evaluate the Z transform on the unit circle to get the frequency response. And we'll take the magnitude of that. So we can write that as e to the minus j omega minus c conjugate over 1 minus c e to the minus j omega. Now in the numerator, I'm going to factor out the e to the minus j omega term. So I can write the numerator as e to the minus j omega times quantity 1 minus c complex conjugate e to the plus j omega. Next, we'll recognize that we have a product here, and so the magnitude of a product is the product of the magnitudes. And this particular term, the e to the minus j omega term, is, of
going to have magnitude of 1. So I can factor that out, and I'll write what's left as 1 minus e to the minus c complex conjugate e to the j omega over 1 minus c e to the minus j omega. Now at this point, a bit of inspection reveals our desired result. Let's call the denominator here b. If we compare the denominator to the numerator, we see that the numerator is just the complex conjugate of b. So what I have here in the denominator, I've got the magnitude of b, and in the numerator, I've got the magnitude of b complex conjugate. Well, the magnitude of the complex conjugate is identical to the magnitude of the number, so that leaves this ratio being exactly 1. So an all-pass system that has terms of the form z inverse minus c complex conjugate over 1 minus c z inverse is going to have unit magnitude when we evaluate this on the unit circle. Passes all frequencies equally. Got an example here where we took a pole at 0.9 in one case, the case on the left, and then in the case on the right, we put the pole at minus 0.9. And you can see that if I evaluate a system of this form, so this is going to be, let's take the case where c is 0.9, I'll have z inverse minus 0.9 divided by 1 minus 0.9 z inverse. And that has magnitude response of 1 for all frequency, and the phase response is fairly steep initially and then flattens out and ends up at minus 180 degrees. If I move the pole to the other side of the real axis, to the negative real axis, over here at minus 0.9, then it turns out the phase response is relatively flat initially, and as we get close to frequency pi, it gets much steeper. Okay, so those are two all-pass systems. You can see that it has, both of them have the same magnitude, which is unity for all frequency, and they just have different phase responses depending on where you put the pole. Now, one of the useful things we can do with an all-pass system is write an arbitrary system as the product of a minimum phase term and an all-pass term. And again, this decomposition requires that h of z does not have any zeros on the unit circle. So what we're going to do is take all the zeros of h of z that lie outside the magnitude of z equals 1 and move them into the all-pass term. And then we will add poles to the all-pass term at the conjugate reciprocal locations of the zeros that we move into the all-pass term. So at this point, we have poles and zeros here in H all-pass that are in conjugate reciprocal pairs. Now, to keep the right-hand side of the expression the same for this product, we've added poles to H all-pass. We need to add zeros to H min in order to cancel those poles and retain the equality. So we're going to put these zeros then in H min. And what we've done, because these the poles that we added to H all-pass are all inside the unit circle, the zeros that we add to H min are also inside the unit circle, and in effect, we've reflected the zeros that were outside the unit circle back inside the unit circle for the minimum phase complement. Let's do a little example. Suppose that we have 1 0 that is located outside the unit circle in H of z. So I've written that 0 here as 1 minus beta z inverse, and we're assuming the magnitude of beta is greater than 1. And then that h1 of z has all its zeros and poles inside the circle. So h1 would be a minimum phase system. Well, we want to write h of z as a product of a minimum phase system and an all-pass system. And it's not quite in that form yet because this is not an all-pass system. So to make that an all-pass system, we're going to first factor that 0 out and put it in the form of the 0 for an all-pass system. So remember, the all-pass system has z inverse minus 1 over the 0 location. So to get that form, I'm going to factor out minus beta. If you forget to factor out minus beta and you write this as 1 minus beta z inverse over 1 minus 1 over beta conjugate z inverse, you won't have unit gain. You'll have a gain given by beta. So we need to factor this out. Now we've put the 0 into H all pass for the first step.
And so to do the second and third steps, we need to put a pole into the all-pass term that's at the conjugate reciprocal location of the zero, and that's obtained by putting a pole at 1 over beta complex conjugate. And when we introduce this pole, to keep this equality on the right-hand side, we have to also introduce a zero at 1 over beta complex conjugate. This zero, of course, is inside of the unit circle, whereas my original zero was outside the unit circle. So now we have our decomposition. This first part here is h min of z, it's indicated in the magenta color. And then the second term is in the form of an all-pass filter. So in a sense, what we've done, starting up here with h of z, is we've taken the zero that was at z equals beta and obtained a minimum phase system by reflecting that zero back inside of the unit circle. Since the all-pass component has unit magnitude response at all frequency, this operation of moving a zero from outside the unit circle back inside the unit circle as a conjugate reciprocal, turns out it does not change the magnitude response. So the magnitude response of h min is the same as that of h. Of course, the phase response is different, and that's because the all-pass system is going to contribute some extra phase beyond the minimum phase associated with h min. Now, one value for this decomposition is that we can always equalize or invert the minimum phase component of h. We can do this as follows. So if I decompose h into a minimum phase component and an all-pass component, then I can take the output of that system and run it through the inverse system for the minimum phase component, because this has all its poles and zeros inside the circle, so I can get a stable causal inverse system. And then the net effect is as if I passed my original signal through this all-pass system. So I don't have any magnitude distortion. In other words, the original signal has a certain magnitude at each frequency, and that's not changed by this process. But we do get some phase distortion. And depending on the application, that phase distortion may or may not be important. For example, the human auditory system is not very sensitive to phase distortion. I've got an example here where I have 4 zeros. I have an all-zero system, and then there's 4 poles to match that up at the origin at z equals 0. So in this system, we have 2 zeros that are outside the unit circle. They're located at plus or minus 1 over 0.9. So it's this 0 here and this 0 here. And then we have 2 poles that are located on the imaginary axis at plus or minus j times 0.7. If I look at the magnitude response of this system, you see that it varies in its gain from 0.25 or 0.3 almost to 1.5, and then down again and back. And the phase response kind of wanders around in a nonlinear fashion. Well, I can take these 2 zeros that are outside the unit circle and absorb those into an all-pass component and then replace them by zeros that are reflected inside the unit circle. My all-pass component is going to be z inverse minus 0.9, z inverse plus 0.9, and then I'll have 1 minus 0.9 z inverse, 1 plus 0.9 z inverse. So I've moved these zeros back inside the unit circle for h min, and then what I have for h all pass, well, I'm putting a pole here and here that pairs with this 0 that was outside the unit circle. So my minimum phase component can be written as I've shown here in the green, and you'll note that I've reflected the zeros inside the unit circle. So we have a 1 0 at 0.9, another 0 at minus 0.9, and then there's a scale factor of minus 0.81 that comes out when we rewrite the all-pass component as z inverse minus 0.9z. So I've displayed here the magnitude of the all-pass component and the phase response. So if I were to equalize the minimum phase portion of this original system, h of z here, what I'd be left with for the response of the equalized system would be this all-pass term, which consists of no magnitude distortion, and then this phase characteristic here that's associated with the all-pass response.
자, 뭐 잘 들었죠? 그래서 이게 미니멈 이 지금 개념이 이해 안 되는 학생은 아이고 잠깐만 잘 되고 있는 건 학생은 이걸 다시 공부를 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니멈 페이저가 되면 실제 출력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 이래 뭐가 있네. 망했다. 그래서 보시면 미니멈 페이저가 되면 그 아웃풋 단에서 그러니까 필터, 미니멈 페이저 필터 같은 거죠. 아웃풋 단에서 에너지가 최대한 적게 딜레이 돼서 나타나고요. 미니멈 페이저는 이게 지금 타임 도메인 플롯인데 시그널이 미니멈 페이저 필터를 통과했을 때 얘는 레깅이 뭐예요? 딜레이 되는 거죠. 딜레이 되는 게 미니마이즈 되고 맥시멈 페이저 필터를 거치면 딜레이가 이렇게 맥시마이즈 돼요. 이도 저도 아닌 거. 제로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이런 것도 중간쯤 되고 미니멈 페이저는 아웃풋에서의 딜레이가 필터를 거친 다음에서 딜레이가 미니마이즈 되고 페이저라는 거가 결국은 그 일종의 시프트 같은 거잖아요. 그죠? 레깅,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거. 레깅의 반대는 리드, 앞서가는 거고 레깅 그죠? 딜레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미니멈 페이저는 그 출력에서의 그 신호 자체가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거고 딜레이가 미니마이즈 되는 거고 맥시멈 페이저 시그널은 맥시마이즈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출력이 바로 나오면 좋겠죠. 최대 이쪽으로 붙이면 좋겠죠. 그래서 미니멈 페이저 시그널, 미니멈 페이저 필터 시스템을 우리가 prefer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겠습니다.